설렁탕에 먹으면 이제 국수를 넣잖아요. 그게 이제 법으로 나와요. 쌀 양의 30%를 국수로 넣어야 된다. 그 왜 그러냐면 쌀이 모자라서. 라면을 먹기 시작한 게 왜? 쌀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하면 쌀 생산을 많이 해서 국민이 쌀을 먹자가 아니고 다른 걸 팔아서 돈을 버는 다음에 밀이나 고기를 사다 먹어서 피자를 만들어 먹는 방법으로 해결한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몰랐지만 저는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세계에서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됐어요. 조그만 선밖에 없어, 몇 개. 인구는 그때 해봐야 200만쯤 되지 못 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팔자. 팔아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갖고 쌀을 사고 먹을 걸 사고 뭐 이 나라 전에 야채를 사서 먹고 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잭팟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동남아고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 동남아고에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동남아의 숨겨진 이야기, 또 경제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고려대학교 이충렬 교수님을 모시고 동남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동남아 경제의 과거, 현재까지 이야기했다라면 2부에서는 더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요즘 동남아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1부에 이어서 힘들게 모신 고려대학교 이충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제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가지고요. 1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2부까지 이어서 다양한 이야기들 좀 더 괴롭히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랬다라는 게 있었으면 지금은 이제 다시 동남아가 뜨고 있다, 아세안이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아세안 경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아세안 경제가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세안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즘의 아세안 경제 현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아세안 경제 전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10개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 하나는 제외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분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거긴 논의 대상이 아니면 이제 9개 국가를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것까지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런 얘기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그렇다는 얘기지. 경제 성장률 평균 내면 2019년보다 작지 않냐, 낮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낮은 건 사실. 그건 인정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아세안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탈중국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몰려가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아세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이미 다 알려진 대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도 늘어가고 있어요. 아세안 동남아 경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요?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매일 듣는 얘기고요. 어디가 가장 성장을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알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겠죠. 정확하게 알고 그게 또 맞으면.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맞춰서 비교를 해보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한국 사람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과 일본 사람이 하긴 여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이론을 갖고 이제 경제 이론을 보면, 여러분 이제 아마도 경제학 원론을 맨 처음 들을 때 보는 얘기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소득 효과라는 거하고 대체 효과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물건값이 비싸면 그 물건이 비싸니까 싼 걸 산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건값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줄인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어쩌고저쩌고 전 세계가 이렇게 위축됐고, 중국이 또 저렇게 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거는 일종의 소득 효과라고 벌써 다 줄어드는 거다. 그럼 이제 그 파이가 줄어들었을 때 누가 떡을 많이 가져가냐가 이제 네네. 가장 큰 이슈가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로 봤을 때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이런. 그렇죠. 그럼 얘기 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이런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냐, 이제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상당히 유사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고 특히 가까운 중국과 가까운 데가 이제 베트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이 이렇게 됐다. 첫째. 그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외국의 샤크가 왔을 때 그 샤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응을 해주는데 뭐 이란이 잘하더라. 뭐 이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통적인 쇼크가 왔을 때 반응을 하는데 그 쇼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잘 반응하냐를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공급망 속에서 러시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천연자원을 갖고 원자재. 있는 나라, 예. 갖고 있는 나라가 우선이고 중국 쇼크에서 왔은 나라는 뭐냐면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우수한 나라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게 인건비가 싸고 노동력이 우수한 것은 베트남으로 가는 거고 천연자원은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죠. 그 제가 느끼기에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원자재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고 노동력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걸 찾아야 되고 가공 중심의 생산을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 두 가지 국가가 제일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부적인 사정을 봐야죠. 그 나라가 뭐 정책으로 안정이 되냐, 불안하냐, 쿠데타가 일어나냐 어쩌고저쩌고 봐야 되는데 이 기본으로 봤을 때는 태국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쿠데타 나가가지고 정권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부인이 보기에는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사실 소득 수준이 태국이 7,000불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 인건비의 경쟁력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태국은 이미 일본계가 많이 장악을 할 수 있는 뭐 그걸 뚫고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경쟁할 수 있는 대로 가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본 효과가 또 있군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세 나라를 빼고 그 남은 나라라는 게 이제 인구 1억 되면 시장이 되는 나라가 이제 필리핀 하나 남아 있죠. 근데 필리핀도 최근에 와서 개성이 되니까 한국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이 없고 천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밀리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유명한 지역이라고 갈 수 있는 데가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천연 자원이 있고 노동력이 있는 나라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된 나라라고 보면 인도네시아하고 뭐 한국 사람 지금 많이 가는 베트남은 문화적인 이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난 일부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부에서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많고 경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뽑아서 채용하고 이런 그런 게 베트남도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동북아에 문화적으로 확실히 동북아에 가깝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편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 누적 투자 1위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가깝고 중국을 대체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이미 한국은 많이 했고 일본 뭐 그리고 이제는 해외 기업들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과연 이 베트남이 지금까지는 잘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유지될까? 뭐 공산 국가라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이 경험해 보신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을 보려면은 베트남보다 먼저 그보다 먼저 성장한 나라를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 인구나 소득이 지금 3,000불에서 4,0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성장했던 나라 만불 간 나라가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더 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중국이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등시화평이 등장을 하면서 양안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등장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서 지금 현재 뭐 G2가 되고 만불 이상의 소득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거만 따라가도 만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했던 것만 따라가도 2만 불은 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한국이 했던 걸 따라가는 건 다 좋은데 문화적으로도 많이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 좋은데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80년도에 그 슬픈 사건도 있고 87년도에 그 민주화 운동 한 것도 있고 경제 위기도 97년 겪었고 그다음에 뭐 촛불 혁명 뭐 이런 것도 겪었고요. 그럼 베트남이 그걸 소화할 능력이 언제쯤 될까? 이제 이게 가장 큰 사람들의 이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베트남이 과연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스프링처럼 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자정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저 역시 경제학자 입장에서 저는 경제학만 보는데 그건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화기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그러고 갈립니다. 그럼 뭐 많은 지금 뭐 투자를 하시다는 분들,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각자의 판단에 의하는 건데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맞겠지만 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거는 극복을 하겠는데 시간은 우리보다 더 걸리지 않을까. 아. 우리보다 더 그러면, 걸리지 않을까. 예. 그 어떤 위기나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별로는 어떤 일정한 소득이 됐을 때 오는 거고 좀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어느 소득까지 어느 정도 GDP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쭉 갈 거다. 그 굉장히 말씀하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집권 여당이 예. 야당 제가 정착자는 아니지만 처음 바뀐 게 어디냐면 1998년도 경제 위기 나서 네네. 소위 말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 집권 여당이었다가 야당으로 바뀌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말레이시아 그게 언제 됐나요? 61년 걸렸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동남아에서 말레이시아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민주화가 많이 되고 예. 빨리 가는 나라가 그게 아마 몇 년 전이잖아요. 네. 61년 걸렸거든요. 예. 그 베트남의 경우를 생각해서 뭐 독립한 다음부터 생각하면 1950년대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통일된다면 75년부터 생각해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고 또 현재로서 베트남이 지금 현재는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당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데 다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말레이시아 경우 보면 우리 경우 보면 한 10,000불 좀 넘어될 때 그런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베트남이 그렇게 한 10,000불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6,000불, 7,000불 될 때까지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해서도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한 10년은. 예. 한 10년은 고속 성장이 이제 예상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가는 거죠. 예. 교수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그 사실 말레이시아 얘기 이제 비교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나마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도 나집 총리, 전 총리의 비리가 다 드러나고서야 61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처음으로 야당이 승리를 한 건데 그때도 마하티르가 원래 쭉 집권 여당이었던 마하티르가 야당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물은 같지만 당은 달랐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결국은 한 번씩 맞닥뜨리게 될 거고 태국은 반대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냥 쿠데타로 해결했죠. 아주 쉽게. 예. 그래서 태국의 쿠데타가 한 20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의 베트남에 대해서는 관심도 워낙 많고 정보 제공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대한 모든 통계 자료들이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거의 나옵니다. 자, 반대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말씀해 주신 자원으로 인도네시아가 막 뜨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로 투자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는 또 말은 많이 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뭐 계속해서 에너지 의존도로 갈까요? 뭐 현재와 미래를 좀 얘기를 해본다면 베트남과 비교해서.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원이 많은 국가가 어떤 나라는 성장하지만 어떤 나라는 성장하지 못한다. 자원의 저주. 자원의 저주.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병이라는 얘기를 또 하나. 그러니까 특정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크면 다른 인더스트리가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개방 경제에서 그게 이제 세다고 얘기해요. 네덜란드 병 얘기가 왜 그러냐면 북해에서 석유가 남에 따라 가지고 공짜로 갑자기 석유가 나니까 그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됐다가 부자가 되면서 다른 산업이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병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제 외환시장 원리를 이용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뭐 10개 같은 산업이 10개 10분의 1씩 다 10개를 A, B, C, D 뭐 섬유 뭐 티셔츠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발 만드는 거, 뭐 석유 정제업, 기계 만드는 거 다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특정 산업에서 이제 로또가 터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산업이. 그럼 A라는 산업이 다 개방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진. 그러면 이 국가에서 로또가 터지면 특정 산업, 예를 들어 동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유전이 발생이 됐다. 그 석유만 캐도 우리는 뭐 100년 먹고 산다라고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석유를 팔아서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한다가 하면 동시에 이제 뭐가 냐면 환율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게 되니까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이 이제 우리 통화가 절상이 되잖아요. 우리 통화가 절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가 이제 되면서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비싸지니까. 그 다른 산업 그러다 보니까 석유 수출이 증가할수록 예를 들어 이제 섬유 산업에 망하게 되고 혹은 뭐 기계 산업이 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병이라는 게 등장해서 특정해서 갑자기 확 붐이 일어나면 나머지 산업이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한 나라가 또 하나 있죠.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거기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와서 돈을 많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것저것 부동산도 해보고 뭘 하다가 이제 한 번은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어떻게 금융 허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사우디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입장의 경우에는 원래 자원이 많았던 나라인데 지금 더 자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상황 그런 거죠. 원래 자원이 많았던 나라인데 더 자원이 많아지는 나라다. 이제 뭐 니켈이니 코발트니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등장을 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떠냐면 석유가 대충 이런 거 있잖아요. 석유가 없어지거나 천연가스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른 자원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걸 대체하는 뭐 니켈하고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상식적으로 국가 지도라든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그럼 우리는 또 먹고 살 게 걱정 없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먹고 살 게 걱정 없게 됐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를 갖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인재풀이 필요하다. 네. 그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제 고 박사님도 만나보시겠죠. 만나보면 개도국이 어느 나라를 가도요. MIT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만큼 똑똑해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다 있어요. 많고. 그런데 뭐가 없냐? 그다음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뭐가 없냐면 그 미드필더가 없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있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나라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초등고등학교만 나온 상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있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걸 산업화할 수 있는데 서포팅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잘 보급이 됐는데 다른 나라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꼭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대학 졸업자가 한때 많지 않았고 뭐 80년도가 돼야지 대학 진학이 20% 됐고 해방될 때 우리나라에요.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20% 정도 됐어요. 그럼 80% 우리나라가 글을 못 읽었다고. 그러면 뭐 옛날 얘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해방이 됐을 때 한국 사람한테 전부 다 휴대폰, 아이폰을 하나씩 줘도 쓰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글을 읽어야 텍스트 메시지, 카톡을 하죠. 그러던 게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80 몇 프로, 90 몇 프로가 대학을 졸업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학교만 다지면 공부를 하냐? 근데 학교를 다져도 거긴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 이슈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계속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만 다니고 글 모르는 사람이 했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세상에다 공업단지 옆에다가 야간 학교 지었더니 하루 12시간 일하고 와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이제 지금 20, 30대 되시는 분들의 이제 부모님들의 세대인데 그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면 대부분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하면서 공단에 취직을 하면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퇴근을 했다. 혹은 6시, 7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어디를 가냐 하면 공단 옆에 이제 학교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냐? 뭐 많이 배웠겠어요. 근데 앉아서 뭐 졸고 뭐 이러면서 고등학교 졸업장, 중학교 졸업장 하나 따잖아요. 근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 아들은 대학을 보내야겠다. 내 딸은 반드시 시켜야겠다. 뭐 이런 개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 맺힌 게 있어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더라. 또 있습니다 그때. 근데 왜 그러냐면 외국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외국에 물건 팔아면 영어라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문과 나와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했더니 쟤는 월급이 나보다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다 해야죠. 나는 영어를 못해도 내 아들 딸은 하겠다. 이제 기러기 아빠가 등장을 하고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고 이 난리를 핀 거 아니에요. 난리를 펴서 가족 문제도 생기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덜하지만 2000년 이제 그 근처에 이제 굉장히 이게 심하게 돼서 뭔가를 갖다 하려는 공부를 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냈던 국가인데
그 정도가 된 게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된 거는 그건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 시민으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을 갖추고 그다음에 일정 저제 지수를 높여서 튼튼한 허리가 됐다는 사실 그것이 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쭉 사업이 돼서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뭐 갑자기 특정 산업 배터리 산업이 좋아진다 하면 배터리 산업에 할 수 있는 인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왜냐?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나라는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많은데 산업 특정 섹터에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업무 능력을 가진 인력이 모자라다.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특정 부분에서 뭘 한다 그러면 우수한 사람,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네시아인이 등장을 해서 뭘 하려 그래도 그 밑에서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박사가 있으면 박사 한 명 있으면 석사 한 4-5명 있어야 되고 석사 한 명 있으면 학사 한 10명 있어야 되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생성이 되면서 산업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아쉬운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이죠. HR 소위 말하는 인사 조직 관리 이런 것 문제가 있고요. 최근에 말레이시아를 가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말레이시아는 교육 수준이 낮아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과정이었어서 600명을 뽑으면 한 100명, 200명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이스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구가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은 아까 말한 그런 허리 인력인데 허리 인력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은 또 넘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또 해요. 그 한국 사람들의 입장 이게 또 뭐하고 또 관계되냐면 소득 분배하고 또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허리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나라의 소득이 이제 뭉치게 돼서 분배가 좀 어떻게 균등하다 그러나 그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동남아 국가에 가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점이 하나가 뭐 진짜 그림 같은 저택에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야죠. 거의 뭐 집도 아닌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현대화된 기기를 다 쓰는 반면에 거기서 아직도 뭐 나무에다가 아침밥을 해 먹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그게 이제 소득 분배가 그만큼 되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생산성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생산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소득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특정 분야야 특정 어떤 수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모자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소득 수준이 이제 중간에 있는 나라들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 사는 사람과 이 너무 극단의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게 거의 뭐 타임슬립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간을 막 달려서 서로 다른 시공간 평행 우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가시거나 뭐 여행을 가셔서 한쪽만 보면 그렇죠. 다른 한쪽이 너무 이게 같은 나라인가. 그래서 편견을 가지기 굉장히 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동질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봐본 게 다 똑같으니까 만약에 백주 대낮에 지금요 한국 사람 중에서 서울 시내에서 홈리스로 있다 그 사람이 굶어 죽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되면서 이거 사회 문제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난리를 치는데 거기 그냥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아사된 사람이 그야말로 진짜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한 것 동시에 한쪽에서는 뭐 여름에는 수영장이고 겨울에도 뭐 편하게 사는 사람이 등장해 아파트가 보여주면서 뭘 한다 그러면 이래서 되겠냐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건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걸 왜 우리가 사회 문제로 해결하냐 입장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 동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따지고 보면 나하고 같이 한때 학교를 다녔었거나 초등학교를 혹은 우리 애하고 같이 다녔거나 혹은 내 친구의 친척이었거나 뭐 이런 걸 갖다 연결이 되면 우리가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동질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도 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을 이해 못하는 거. 일단은 뭐 가장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이슬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갈등과 안 해도 되는 갈등이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런 문제. 그냥 그들의 종교는 그들끼리 거죠. 할 수 있도록 네. 예, 해주면 되는데 너무나 이제 이슬람 포비아가 네, 커진 또. 것 같아요. 사실 극단적인 이슬람은 이슬람 중에서도 되게 극소수인 그렇죠. 건데 예, 그런 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심 많아서 이제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를 빼면 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사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최근에 뭐 한 달 살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면서 좀 알려진 것이고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태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일본도 동남아 경제에서 태국을 굉장히 중심축으로 활용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태국도 역시 빠른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교육 문제만 있는 거는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들 인컴 트랩에 갇혔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을 이야기하는데 태국은 사실 자동차 허브 아닙니까? 이 이제 태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태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자동차 허브가 됐냐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1985년 그 플라자 협정이라기도 뭐 협의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G7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을 하나 만들죠. 그 당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예.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물건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미 달러화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하고 독일의 마르크화 가치를 높이자. 네. 그래서 이제 1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달러가 그 당시에 250엔이었다가 어떻게 되면 150엔까지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보면 1달러가 1년 사이에 1,000원 하던 놈이 500원 한다라는 거죠. 지금 1달러가 1,300원인데 1년쯤 지났더니 1달러가 650원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나자빠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1,300원짜리를 1달러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650원짜리가 1달러가 되니까 미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2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자동차 아시다시피 강국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만들어낸 게 생산 기지를 옮기자라고 생각한 거죠. 생산 기지를 옮기자라는 게 이제 옮겨야 되는데 어디를 옮기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몇 가지 만들어낸 게 하나가 이제 멕시코가 선정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태국이 선정이 돼요. 그럼 왜 그 당시에 굳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태국이냐? 1980년대 후반에 이제 태국이 됐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그나마 공장을 세워서 굴러갈 만한 데가 태국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제조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자동차 공장을 여기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미 80년대 후반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서 삼저 현상이 나면서 막 붐이 뜨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자동차 브랜드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좀 현대가 그때 미국에 수출할 때였으니까 86, 7년도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나마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데를 찾자. 그래서 찾은 데가 이제 태국을 찾았어요. 근데 태국에 왜 찾냐면 태국은 전통적으로 왕정이었고 그 당시에 왕이 이제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제 푸미폰 왕이 굉장히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이 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뭐있냐 베트남은 그때 이제 베트남전 끝나가지고 완전히 폐쇄 국가였었고 라오스 공산주의 국가 미얀마도 그때 혁명 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 할 수 있는 만한 데가 태국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말레이시아하고 태국하고 두 개를 제가 알게 견져본 게 왜 그랬냐면 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구가 한 두세 배 됐고 말레이시아보다 인도네시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정정이 불안할 때였고요. 그러니까 태국을 쏘아가지고 쳐다가도 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장만 지으면 이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태국에 이제 일본 정부가 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태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차를 타야 되는데 차를 타려면 이제 아스팔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이. 근데 아스팔트가 없는 거죠, 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이 지금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시아 개발은행 있죠. 이제 아시아 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 이제 도로망을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도로망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도로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일본 정부가 돈을 대서 일본에 이제 태국에 이제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태국에서 여행을 하시면 가장 북쪽에 좋은 도시가 이제 치앙마이 많이 놀러 가시고
중부에 이제 방콕이 있고 남부에 뭐 또 그 휴양지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예. 뭐 푸켓 있고 예, 뭐. 푸켓 있고 하는데 근데 거기 가는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가 쫙 남북으로 되는 게 이게 다 일본이 저리의 자금을 대주고 하면 그러니까 태국 시내에 많은 도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를 외국에 수출하자. 근데 수출하는 건 또 수출하는 건 내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예. 자동차를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도로가 필요하다. 그럼 도로까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해주고 자동차가 굴러가게까지 해주는 모든 걸 갖다 허브를 다 만들어 주니까 태국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근데 재미난 점은 그래서 태국이 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에 들어요. 네. 근데 태국 브랜드 자동차는 없다는 없죠. 거.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놀라워요 이제. 네. 한국 사람 같으면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세계에 만약에 10대 안에 몇백만 대를 200만 대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가 없고 일본 브랜드가 있다면 아마 길거리 나가서 우린 폭동을 일으킬 거예요. 사람들 우린 뭐 하냐. 근데 태국 사람들은 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은 일본에서 갖고 오고 우리는 뭐 만드냐. 우리는 뭐 자동차 시트도 만들어야 되고 라이트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만들고 나간다. 그럼 일본 차 아니냐? 그래 태국에서 만드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들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실패했다. 뭐 이러고 막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 우리 그냥 이대로 살지. 그러니까 그 국민이 합의가 된 게 뭐예요? 뭔가 하면 우리의 이 정도 생산성이 나게 하는 물건만 우리가 만들고 살겠다. 라는 걸 국민적 합의에서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리더가 떼서 우리가 뭘 한다고 난리를 친다고 해도 아니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볼트하고 너스를 쥐면서 의자를 만들면 우리는 만족하고 산다는데 너 왜 공부를 대학원 가가지고 엔진 만드는 기술자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푸시를 해봐야 국민이 그걸 안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안달이어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다 해서 설계를 막 해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다. 이거는 작년 거보다 뭐가 좋다 낫다. 너 뭐 했냐. 우리 회사의 성능이 막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쟤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왜 쟤네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하냐. 우리 가슴이 터져 안 잡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 가슴이 터져요.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자동차 허브가 막 그 궤도를 좀 더 한다는 게 업그레이드 된 거는 아마 그 일본의 그런 막대한 투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시작은 한 1960년대인가 그때부터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동차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아세안 일대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사실은 유럽 차, 뭐 일본 차 이런 게 이제 태국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그래서 이제 10대 생산 자동차 생산량으로만 보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태국은 되게 관광업, 유통업 뭐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조업 기반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이상의 어떤 R&D를 뭐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나 뭐 기업들은 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들이 좀 아직 지배적이다. 근데 이제 그걸 보려면은 다시 또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한 얘기 날씨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등장을 하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또 하나 날씨를 들면서 얘기를 할게. 고 박사님께서 이제 초록색 마이를 입고 오셨는데 베트남에 있는 그 메콩 델타 지역에 있는 어떤 여행을 할 때 배낭 메고 이제 여행을 할 때 거기 이제 젊은 20대 인터넷 옷 쇼핑몰을 한다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서로 뭐 영어로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이해를 제일 못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표현은 뭐냐면 항상 더우니까 뭐 짧은 셔츠에 혹은 반바지 마이라봤자 소재가 제한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옷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재가 바뀌어야 되고 그 소재가 바뀜에 따라 디자인도 바뀌면서 뭘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는 무슨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너 인터넷 쇼핑몰을 누구누구하고 한다 그러면 그 옷 디자인하고 뭐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예.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왜 그러냐면 옷이 단조롭고 네네. 컬러가 정해져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칙칙한 옷도 싫어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옷을 갖다가 자주 갈아입지 않고 하니까 수요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때 이제 집 짓는 거 동남아 사셨으면 알겠지만 금방 져요. 거기 사람들은 왜 뭐 난방 시설이 없거든요. 난방 시설이 없잖아요. 뭐 그런 그다음에 동남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30평 아파트를 동남아 사람들이 30평을 지으면 훨씬 더 넓게 쓴다. 왜? 이불 넣을 장이 없어도 되고 네. 옷장이 맞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거기 가요. 그러니까 벌써 똑같은 30평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한 대여섯 평을 넓게 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름에는 겨울옷 넣어야 되고 겨울엔 여름에 넣어야 되고 여름에 또 겨울에 쓰던 그 이불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뭐 굉장히 생활 방식이 달라요. 다르죠. 그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활했던 걸 갖다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게 있다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렇게까지 힘들어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땀 빼고 일을 하고요. 겨울에 쉬는 구조잖아요. 뭐라도 좀. 예. 근데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계속 땀을 빼야 되는데 한국식 사람식으로 일을 하면 계속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개념이 벌써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에어컨이 등장을 하고 뭐 상황이 바뀌어서 쇼핑몰도 되니까 넓은 지역에서 사람이 되니까 이제 더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사니까 얘기가 되지만 그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아직도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삶의 조건이 바뀌어져서 과거보다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경쟁적이 된 사실은. 것도 맞고 또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남아 있거나 그럼. 습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지체되는 그런 타임 갭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뭐 태국이 다 그래서 뭐 뭔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걸로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말레이시아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얘기도 많이 했는데 둘은 사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이기도 한데 또 가끔 말레이시아가 뭐 싱가포르에 우리 식수 끊는다, 뭐 닭고기 수출 안 한다 이러면 또 싱가포르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는 같은 나라였다가 두 개로 잘라졌는데 하나는 전 세계 최고의 소득 수준에 가까운 국가. 지금 싱가포르 72,000불이 달러가 넘죠. 하나는 미들 인컴 트랩에 갇힌 상징적인 나라가 됐어요. 와, 뭐가 이렇게 갈라놨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해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가 필요 조건이죠. 충분 조건 아니고 이게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필요 조건 중에 몇 개가 싱가포르보다 작다라는 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하고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이 싸우는 거는 영토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뭐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 지금 영토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데 영토를 내보낸 나라는 말레이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독립을 한다 그랬을 때 싱가포르가 독립을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싱가포르가 독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가 같이 있었는데 너네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말레이시아가 너네 나가. 당시만 해도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고 자생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원했는데 말레이시아는 너네 나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가 분리가 됐다. 이 싱가포르 쪽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말레이시아가 그렇죠. 흔쾌히 분리하고 싶었던 이유는 거의 정말 상태가 안 그렇지. 좋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렇지.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엄청 싸우고 뭐 그러니까 항상 이랬던 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그 항구 도시인 부산이 막 범죄도 많고 얘들 맞아요. 범죄도 많고 불안하고 혼자 살 것도 없는 게 따로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산이 그러니까 서울 야 너네 따로 살아 라고 이제 커트를 해나가는 부산 시민들이 와 우리 어떻게 살라고 해 막 이게 우리 먹을 것도 없고요 거기 뭐 싱가포르 내는 식량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싱가포르는 이제 이를 악물고 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로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해요. 한국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생각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방을 하고
뭐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라는 개념을 등장한 게 이제 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할 때라고요. 이제. 그럼 그 이전에 어땠냐? 우리가 언제 2000년 동안에 누구하고 뭐 무역을 해본 적이 있나? 조선시대라고 해봐야 통상무역이라면 국경에서 조금 하는 거 아니면 뭐 사신이 가는 무역이 우리나라 외국하고 해본 적이 없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이 주도돼서 우리는 물건만 댔을 뿐이지 우리가 가서 막 전 세계를 물건을 판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럼 갑자기 왜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하면 경제를 개방하고 수출을 해서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 그걸 하면 그 당시에 무슨 60년대 초에 그 디자인을 했던 그 당시에 무슨 지도자라든가 혹은 경제학자가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뭐 전 세계를 돌아봤더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뭐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을 제가 무시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환경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개방을 했냐?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 이유는 우리는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었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그걸 구입해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야. 근데 그걸 구입해 오려고 그러면 뭘 팔아야 돼. 그래서 뭘 팔자라고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시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모르지만 설렁탕 다 드시죠? 좋아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좋아합니다. 설렁탕에 먹으면 이제 국수를 넣잖아요. 예. 그게 이제 법으로 나와요. 쌀 양의 30%를 국수로 넣어야 된다. 그 왜 그러냐면 쌀이 모자라서. 뭐 그런 얘기가 나요. 라면을 먹기 시작한 게 왜? 쌀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등장을 하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 하면 쌀 생산을 많이 해서 국민이 쌀을 먹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걸 팔아서 돈을 버는 다음에 밀이나 고기를 사다 먹어서 피자를 만들어 먹는 방법으로 해결한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몰랐지만 저는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세계에서 우리가 해결을 했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분리가 됐어요. 조그만 섬밖에 없어 몇 개. 인구는 그때 해봐야 막 200만쯤 되지 뭘까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팔자. 팔아서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갖고 쌀을 사고 먹을 걸 사고 뭐 이 나라 전에 야채를 사서 먹고 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또가 잭팟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그거였죠.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그 항구는 말라카 해협의 가장 그렇죠. 끝머리에 있으면서 배가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시작한 한국, 중국, 일본 뭐 이런 데서 쭉 배가 통과를 해서 저쪽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그 말라카 해협인데 말라카 해협이라는 게 기껏해야 폭이 30에서 40km. 그게 한 200km 돼 있잖아요. 거기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싱가포르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싱가포르는 이제 야 여기다. 여기 와서 배를 갈아타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제 승객이 갈아타는 거죠. 배 컨테이너가 갈아타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죠. 첫 번째 항구가 이제 상하이 푸동 항구. 예. 두 번째가 이제 상하이 싱가포르 항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배들이 거기 와서 컨테이너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는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그 허브항이 되게 이제 했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뭐 세계 최고의 항구가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그거죠. 그걸 이용을 했으니까 배만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와서 백군이 와서 놀아야죠. 술집이 있어야 되고 호텔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사고 팔아야 되니까 금융이 발달해야 되고 하는 걸 이제 허브를 만들어서 발전을 한 게 싱가포르의 모델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 안 매기고 다 와라. 무역 관세가 없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굉장히 놀라운 점이 그러면 똑같은 걸 말레이시아가 할 수 있지 않냐 할 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항구가 없잖아요. 그런 천연 조건을 갖고 있는 서부에 쿠알라룸푸르 쪽에 없잖아요. 이제 그 협회는 그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예가 잘 아시는 그랩 얘가 네. 시작은 KL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했지만 여건이 안 되잖아요. 금융 규제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거 할 수 없이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이제 IPO를 하고 더 커지는 회사가 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그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고 저쪽은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경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컸다 이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게 세계적인 기업은 못 되죠.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건 전 세계에 생산 허브를 만들어주고 여기저기에 팔 수가 있었던 거지. 만약에 삼성 공장이 대한민국에만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못 되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의 삼성과 뭐 아시아 지역의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데 현대자동차는 마찬가지고 전 세계
공장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서 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데 말레이시아는 불행히도 그거가 될 수 있는 허브가 안 됐고 만약에 말레이시아가 큰 기업이 나와서 하려고 그랬으면 그랩처럼 밖으로 나가서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랩 하면 싱가포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레이시아 기업인데 그것도 입장이 다르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했고 창업자 2명이 다 말레이시아인인데. 말레이시아인이죠. 예. 그런 거 보면 사실 말레이시아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연결되는 그 조호바루 네, 거기를 조호바루 좋죠. 이제 이스칸다르라고 해가지고 석유화학 단지로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그 리조트 개발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지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조바루를 가가지고 한 이틀 갔다 이제 길거리만 돌아다녔어요. 사실 거기 길거리 돌아다니면 볼 것도 없는데 저는 배낭 메고 이제 또 헐게서 사진 찍고 뭘 하는데 조바루에서 제일 잘 되는 산업이 뭐가 소매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냐 하면 자동차 고치는데 뭐 이런 거 치과. 싱가포르에서 넘어. 아 그렇죠. 치과.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고치면 제가 이제 제 가족 친척 중에 일부도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자동차 고장이 나면 싱가포르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고치고 하루 이틀 맡기고 다음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빨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뭐 간단한 건 거기 가서 하고 큰 병은 자기 위험하니까 자기들 싱가포르 병원에서 하지만 뭐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공생 관계가 등장했는데 그 정도 공생을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싱가포르가 하는 건 철저하게 뭐냐 하면 걔네는 인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휴먼 네. 그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네. 뭘 하는 건데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국 같으면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서 밑에 그 허리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조업이 셀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허리 인력을 포기를 했잖아요. 아예 그냥 우린 서비스로 간다. 이커머스, 핀테크, 그다음에 항만 구슨 서비스 모든 걸 다 자동화하는 거로 딱 가서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제조업 만약에 한 20년 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하고 굉장히 협력을 잘했으면 아마 조호바루 일대 그 국경 그렇죠. 일대에 엄청난 산업단지가 나와가지고 해서 싱가포르가 사람 인력 허리를 대고 이쪽에 고급 인력을 댔으면 됐을 텐데 불행히도 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죠. 사실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굉장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왜 서로 안 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인력은 중간급 인력을 굉장히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이제 출퇴근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외에도 중요한 게 이제 식수. 네. 그다음에 뭐 야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매일 들어가는데 한 번은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닭고기 수출을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로 좀 넘어가지는 것 같습니다. 리저널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게 흔들려. 그래서 리저널 밸류 체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사례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사실 그렇게 잘 됐으면 그 안에서 이제 리저널 밸류 체인을 잘 만들었을 텐데 한국이 아세안과 리저널 밸류 체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스토리로 가면요. 그럼 리저널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동북남아시아 뭐 이런 얘기 되고 인도 같으면 뭐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뭐 체인을 만든다. 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시초를 보면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시초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이 아까 얘기대로 그저 플라자 협정 이후 동남아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그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 거기다 만들었던 게 아마 시작일 거라고 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보고 시작한 건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은 리저널이 됐든 글로벌이 됐든 뭐 밸류 체인을 안 만들면 살 수 없는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철강을 만들려고 그러면 포스코가 만든 게 철강이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초에 포스코를 만들었는데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게 철광석이 있어야 돼. 그건 호주에서 갖고 왔고 석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갖고 왔고 여기는 갖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었고 기술은 또 우리가 없으니까 일본 기술을 갖고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만들어지는 게 리지널 밸류 체인의 가장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 공장 자체를
여러 나라의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을 거기다 나가서 하고 거기에 뭣도 이용을 하고 막 하니까 더 뭐 리지널 밸류체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리지널 밸류체인이 이게 그럼 뭐 우리가 포스코만 때 그때 시작한 거냐? 이게 좀 오래로 가면 산업혁명 처음 일어나던 그 영국 시대에 인도에서 모카를 갖다가 맨체스터를 갖고 갔다가 맨체스터에서 옷을 만들어서 인도로 도로 갖고 가는 네. 게 이게 밸류체인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2,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실크로드를 얘기하면 또 얘기가 좀 다른 게 실크로드 때는 이동 수단이 별로 없었으니까 완제품만 이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비단을 저쪽 동유럽까지 콘스탄티노플까지 들고 갔기 때문에 네. 완제품이 갔다고. 근데 도자기로 거기서 다 만들어진 게 가고. 간데 네. 이제 아마 밸류체인이란 말을 처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산업혁명 때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인도로 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게 등장하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럼 이제 리지널 요즘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포스코만 우리는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가공을 해서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자체가 밸류체인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 얘기하는 밸류체인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뭐 중간재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갖다 줬더니 그 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밸류체인으로 하는 형식으로 이제 정의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를 갖고 왔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철강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철을 만들었어. 그 철을 만들 갖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엔진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공장에 보냈더니 그 엔진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그다음에 그 차를 갖고 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이 밸류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정의 얘기를 했으니까 굴러가고 있으니까 이 리지널 밸류체인이 최초에 시작했던 우리가 생각한 이런 거 시작해서 우리가 있던 거에서 우리의 역할이 바뀐 거죠. 우리 역할이 굉장히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주도적이 됐죠 또. 왜냐하면 그 자동차 회사의 이름을 과거 같으면 포스코에서 이제 여기서 철광석 다 왔을 때 다 회사가 우리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 철광석 공장 철광석이 포스코에서 왔다가 엔진이 됐다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까지 가니까 우리 이름으로 주도 세력이 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밸류체인이 됐다. 그걸 갖고 이제 요새는 리지널 밸류체인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의 한국 기업이 다 나가고 대부분의 중간재는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중간재 수출 비율이 전체 수출 비율에서 반이 넘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도 돼서 이제는 한국 사람이 웬만한 회사 사람은 다 동남아 파견을 가서 일하는 거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밸류체인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4, 50 소련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91년부터 지금까지 큰 지역 분쟁이 없었잖아요. 큰 지역 분쟁이 없어가지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말이 되고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말이 등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저렇게 되고 중국하고 큰 사람들이 둘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이제 지역 분쟁이 커지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깨트리는 이제 밸류체인이 나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하고 이쪽 쭉 보면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체인은 굉장히 좀 갈 것 같다. 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한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중국에 넣으면 조금 요새 미국하고 중국이 예. 불안한 거고 유럽도 다 그렇고 미들이스트는 원래 불안했고 못 가니까요. 아프리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가봐.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여기밖에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매일 물어봐요. 왜 너네 베트남만 가냐? 그럼 물어보지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야 우리는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을 네. 바꿀 생각도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너네 나라가 동남아 국가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이 가면 자기 나라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바꿀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오면 그 사회를 막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러시아가 영향력을 뭐, 더 많이 그렇죠.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 사회 문화를 많이 바꾸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면은 이런 이야기하기 좋아지만 자기 나라 사람이 한 1억 명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회사 몇 개 하고 한국 사람 몇만 명 와서 살다가 그다음에 사라지는 거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회의 주도 세력이 안 되고 큰 영향력이 안 매기면서 자기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국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다들 끄떡끄떡해요. 그렇지. 자기네 어쩌면 주도 세력에 반대되지도 않고 뭐 한다. 그 거꾸로 얘기를 또 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우리는 너네 나라를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 한 10여 개 나라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나라를 찾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 나라에 가지 않는 걸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른 나라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간다면 베트남이 도대체 뭘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갈까? 그걸 당신 내가 우리한테 제공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180도 회전해서 당신 나라로 간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 베트남을 가거나 인도네시아를 가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라면 당장 한국 사람은 당신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조금 자세는 바뀌어졌더라고요. 너무 아세안 그 동남아가 해외 기업들 투자도 많이 늘다 보니까 조금 자세는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모든 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찌 됐던 과거에는 뭐 기후적인 조건, 뭐 문화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보다 성취 동기나 성취 목표가 좀 낮았던 게 좀 사실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오히려 또 노동 조건들이 바뀌어가고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SNS로 거의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향도 비슷해지고 성취 동기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은 하여튼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진출하려면 많은 점들을 고려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뭐 가서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뭐 이것만은 좀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마무리로.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제가 이제 저는 경제학을 하면서 전공 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화폐금융론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금융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핀테크를 많이 이제 보는데 핀테크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핀테크 뭐 협회도 있고 핀테크 뭐 지능기관도 있고 뭐 그런 데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고 이제 그거 관계된 얘기를 하면 이제 재밌어요. 자기 이제 핀테크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과학 기술에 종사를 하고 수십 년을 한 사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뭐 대학원을 나왔다든가 새 아이템을 갖고 하면서 이제 이게 좀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동남아에 가서 하겠다. 좋습니다 아이디어.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보네요. 그럼 동남아에 대해서 뭘 아세요?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첫 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되게 우리가 알기에 이커머스라든가 핀테크나 디지털 이코노미가 큰 것을 알고 있고 동남아가 유망하다도 다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다는 건 좋은데 당신이 가서 할 수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려면 대부분이 매니팩처링이 아니고 서비스 인더스트리다. 서비스 인더스트리는 사람과 사람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쇼핑몰을 갖다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초록색 옷을 좋아하는데 빨간색 옷만 들이다 올려놓으면 안 팔리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초록색 옷을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아냐. 그럼 가봐야 알지. 그 사람들이 패션이라든가 가봐라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모서리를 사각형을 하는 게 좋은지 둥그런 게 좋은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하고 찾아서 근데 그걸 알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없다. 당신이 만약에 그거를 멋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현지 파트너를 만나서 해야 되는데 현지 파트너를 갖다가 잘 찾아가지고 만들. 그럼 이제 현지 파트너 어떻게 찾냐? 그럼 가서 봐야지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노력을 해보려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그냥 되는 건 없다. 현지에서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매칭을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당신 혼자 할 생각은 일단 접어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거예요. 동남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예일지 모르겠는데요. 프랜차이즈를 누가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김밥집을 했어요. 근데 김밥이라는 게 사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거야. 나도 잘하는 거야. 그럼 몇 년 그걸 하다가 이제 간두고 자기 걸 내. 이걸 많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많이 걸 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내고 이걸 해요.
근데 동남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프랜차이즈가 끊어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서 이제 자기가 부가가치를 내서 한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랜차이즈 원대한 사람들 우리가 원래 처음에 재료되고 다 가르쳐 줬다가 이게 뭐냐라고 푸는데 동남아 사람들은 이렇게 동업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깨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술을 주고 저쪽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했을 때 몇 년 지나면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 노후화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하는 소요가 생겼을 때 파트너를 바꾼다든가 새로 뭘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기존 사람과 같이 하면서 조금씩 가는 걸 하지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우리가 일본 자동차를 배워서 우리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없애버리고 우리 걸 한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파트너를 잘 만나서 장기간으로 천천히 성장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동남아의 그런 자세로 현지를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한국식으로 몇 년 안에 내가 이걸 결판을 낸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쟤하고 파트너를 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그 다음에 쟤를 떠넘기고 내가 거기다 뭐 브랜치를 더 만들고 나 혼자 다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가는 굉장히 힘들다.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동남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거나 뭐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그런 관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을 제일 잘하는 건 결국은 현지 기업이거나 현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들과 협업, 동업들을 하는 방법을 좀 건설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동업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예 그런 그 경험치들이 좀 쌓여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고려대학교 이충렬 교수님을 모시고 아세안 경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경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전화를 드려서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남아고의 고프로 고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